22대 총선이 진짜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요. 내일이면 본투표, 이른바 본투표 날인데 네. 막판 유세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모양새예요. 근데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오전 서울 도봉을 시작으로 서울 격전지 14곳을 찾는 강행군을 한다고요. 네. 지금 밑에서부터 쭉 올라와가지고 수도권 거쳐서 서울로 오늘 마무리를 하는 그런 그림이고요. 지역구를 보면은 송파, 동작, 영등포, 양천, 강서, 마포, 서대문, 용산 이런 곳들인데 대체로는 한강벨트라고 불리는 그런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강벨트는 접전지라고 하죠. 서울 중에서도. 그러니까 집값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강남 같은 데는 이제 국민의힘에 좀 유리한 지역. 강북 위로 갈수록 민주당이 좀 유리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그 중간쯤에 있는 곳들이 한강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격전지라는 걸 그만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무리는 이제 청계광장에서 할 겁니다. 한 저녁 8시쯤에 모여가지고 마지막 유세는 여기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네요. 마지막 유세 장소를 왜 청계광장으로 했을까 좀 궁금한데요. 이것도 뭐 의미가 있나요? 일단 당에서 설명을 하는 거는 여기가 수도권의 중심이고 또 서울의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전체 판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서울의 대체로 그 마지막 유세지를 정하게 되는데 장소를 서로 선점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광화문 광장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용산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정당들 좀 작은 정당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 거대 정당들이 미리 선점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갈 곳이 없어가지고 뭐 여기저기 더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다른 지역을 결정했다라고도 하거든요. 네. 왜냐면 어쨌든 겹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징적인 장소들 중에서 청계광장을 고른 걸로 보이고요. 그만큼 서울 수도권을 좀 강조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범야권 200석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좀 주목되고 있어요. 뭐 200석 가지고 개헌해서 이재명 조국 대표가 이제 셀프 사면할 거다. 개헌 저지선이 뚫려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네요. 네, 200석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의미를 좀 봐야 되는 게 이제 그제 국민의힘 모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이제 좀 비유를 해보자면은 총선 때마다 국민들이 마치 한 사람이 메시지를 내는 것처럼 그렇게 투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총선 때마다 굉장히 명확한 국민들의 그 메시지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이번 총선을 바라보면은 전체 큰 흐름은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그런 평가라고 봤을 때 이제 민주당에서는 심판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오히려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야당을 심판할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전체 추세는 좀 안 좋은 편이잖아요. 지금 여론조사 추이로 보면 여당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정권 심판론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여당 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보고 있는 거고 그럼 그렇다면 이게 이제 한 사람이 평가를 내린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의석수마다 그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 여당이 200석, 100석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야당이 다 모아가지고 200석이 넘어간다. 이런 기준이 오게 되면은 이건 소위 말하는 개헌 저지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거부권을 행사한 다음에 재의결을 할 때도 200석이 넘어가면 재의결이 또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거부권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것도 연장해서 보자면 특검도 마찬가지로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어가지고는 탄핵까지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대통령 탄핵까지도 가능한 선이니까 개헌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200석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판단을 국민들이 내릴 것이냐. 또 혹은 이제 180석이 기준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패스트 트랙에 올릴 수 있는 기준선이 되거든요. 네. 야당 기준이죠. 또 이제 그러면 패스트 트랙까지는 인정을 해주고 탄핵까지는 안 돼. 이런 메시지를 낼 거냐. 혹은 그다음에 또 다시 과반을 야당에 주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각종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또 야당에 주고 그다음에 이제 원구성 협상 권한을 주고 국회의장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세 가지 정도 기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워낙 위기를 많이 느끼다 보니까 이 개헌 저지선을 얘기하는 거죠. 국민들한테 호소를 할 때 그래요. 뭐 요 앞부분은 생략이 돼 있겠지만 뭐 윤석열 정부 심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탄핵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개헌까지 야당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메시지를 좀 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위기감을 많이 강조한 그런 표현이라고 보면 되고요. 뭐 일종의 공포 마케팅일 수도 있겠죠. 200석이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려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특히 여기에서 뭐 이재명 대표가 개헌을 해가지고 뭐 사면을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표현 같은 것들은
사실 그냥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좀 높진 않아 보여요. 이제 사면의 기본적인 권한 자체가 대통령에게 있고 그 정도 무리해가지고 국회로 그 권한을 가져오는 게 그러니까 개헌 자체도 쉽지 않은 데다가 그런 건 좀 무리해 보이는데 다만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는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라는 의미가 좀 크게 보여요. 이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에 대한 반감이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주게 되면은 이제 다시 결집을 해가지고 표를 일부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는 거고요. 지도부는 지금 계속 200석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그렇고 또 윤재욱 원내대표도 개헌 탄핵 저지선 대통령 거부권 지켜달라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건 이건 역시 200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다만 또 어제 그 이제 홍석준 부실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정양석 부위원장이라든가 다른 선대위 쪽의 관계자들이 그 판세 분석을 하는 브리핑을 또 다시 한번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일부 지역에서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표현을 또 쓰기도 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런 표현 썼어요. 네. 그러니까 요게 약간 메시지상에 혼선을 줄 수 있다. 이런 내부 비판도 일부 있거든요. 왜냐면 200석 얘기하는 거는 최대 위기니까 다 와주세요. 이제 바짝 엎드린 그런 그림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흐름은 또 좋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물론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은 아닌데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 너무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이 메시지가 한 가지가 있는 거고 이 판세 분석을 할 때는 이제 좀 감안해서 봐야 되는 게 말씀드린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상황이 안 좋으면은 당에서 많이 하는 방법이 이 경합 지역을 넓혀요. 예를 들자면 뭐 5%포인트가 경합 지역이다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10%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합 지역을 넓히게 되면 경합 지역 숫자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이건 언제 쓰냐면 너무 판이 안 좋을 때 씁니다. 판이 너무 안 좋아서 이 지지층들이 안 올 것 같을 때. 포기할까 봐. 투표 이번 선거는 글렀네. 나 그냥 안 갈래. 하기도 싫다. 뭐 이런 마음이 들까 봐 붐업한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래도 경합 지역이 이렇게 많으니까 나와서 투표만 해주시면은 일부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줄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골든 크로스를 얘기하는 거는 그런 연장선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반대로 또 굉장히 상황이 좋아요. 상황이 좋고 이럴 때도 경합지를 넓혀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또 너무 상황이 좋다라고 하면은 그 지지층들이 그럼 내가 굳이 투표를 하지 않아도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이기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또 안 와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안 올까 봐. 네, 그건 또 안 되니까 조금만 도와주시면은 우리가 더 많이 의석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오늘 메시지 이제 최종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아침에 한동훈 위원장이랑 이재명 대표가 내 메시지 보면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뭐라고 했냐면 딱 한 표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딱 한 표가 부족하다. 이재명 대표는 딱 3표가 부족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숫자 차이가 있긴 한데 그냥 와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까지 혹시라도 지지층들이 이탈하는 걸 걱정을 해가지고 혹은 이제 투표를 안 해버리는 상황을 걱정해서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국민의힘에서 사실 경합지가 늘었다, 60곳으로 늘었다 이렇게 이제 어제 얘기가 좀 나왔는데 네. 결국 어떤 식으로 그 의미를 봐야 될까 했을 때는 아까 설명한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맞아요. 이 당 내부의 판세 분석 같은 경우에는 늘 이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표를 할 때 우리 경합 지역이 몇 %포인트 차이입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때때로 이걸 바꿔가면서 조정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거는 당연히 전략적인 의미가 숨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경합 지역이 다시 한번 또 많고 그 와중에 골든 크로스도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지지자들한테 계속해서 희망을 주고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고요. 사실 민주당도 비슷했었어요. 그때 2월 달에 공천이 좀 그 불협화음이 있고 이것 때문에 언론에서 비판도 많이 받고 이럴 때 지지율이 좀 떨어졌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우리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서 사실 이 판세 분석에 대해서 각 당들이 내놓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점을 좀 감안하고 이렇게 한 번 더 이제 그 깔때기를 거쳐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자유통일당을 선관위에 고발했더라고요. 네. 이게 어떤 표현을 문제를 삼았냐면은 그 자유통일당이 28 청춘이라는 구호를 내세웠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2번은 국민의힘, 즉 지역구는 국민의힘을 뽑아주고 비례는 8번 자유통일당을 뽑아달라. 이제 이런 구호예요.
그런데 이거를 왜 문제 삼았냐면은 뭐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하고 싶겠죠. 국민의 미래가 사실은 국민의힘의 그 비례정당이잖아요. 위성정당이잖아요. 그리고 마치 국민의힘과 자유통일당이 한 쌍인 것처럼 그렇게 구축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국민의 미래 쪽에서 설명은 뭘 하고 있냐면은 국민의 미래도 원래 초기에는 2판 4판이라는 구호를 썼습니다. 2판 4판. 네. 2판 4판이라는 거는 2번은 이제 지역구 국민의힘 뽑아주고 비례는 4번 국민의 미래 뽑아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선관위에서 제지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두 당이 같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도 안 쓰니까 이팔청춘도 쓰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메시지를 보니까 인요한 국민의 미래 그 선대위원장은 오늘 또 메시지를 냈거든요. 네. 자기 당이 좀 중요하지만 우리 쪽을 밀어달라 이런 얘기를 자유통일당 쪽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통일당 입장에서는 뭐 자기들 정당이 잘 되는 게 중요하겠지만 지금 그 여권의 승리를 위해서는 국민의 미래를 뽑아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 미래가 일부 좀 우려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자유통일당이 또 굉장히 이제 강한 그 보수 정당이거든요. 보수 정당으로 치자면은 훨씬 더 이제 뭐 우파 성향이 강한 정당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선거의 양상이 보면은 뚜렷한 좀 분명한 정당들이 우세한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네, 선명성 경쟁이 좀 뚜렷한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조국혁신당이 가장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또 야권에서는 강한 지지를 받고 있고요. 좀 국민의힘에서 일부 실망한 지지층들이 지역구는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을 뽑는다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국민의 미래가 아닌 자유통일당을 뽑을까 봐 이게 우려가 돼서 이런 메시지들도 나오고 고발도 하는 그런 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자유통일당 쪽에서는 이게 공식 선거운동 구호는 아니다. 뭐 일부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구호다라는 식으로 이제 입장을 내긴 했더라고요. 네, 이게 여권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고 반대되는 당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표현을 할 때 아군은 아니지만 우군이다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자유통일당은 우군 정도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발 조치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자들 향해서 그래도 국민의 미래 뽑아주세요 이런 의미가 강할 거고 아마 자유통일당이랑 끝까지 뭐 이런 이제 뭐 재판전을 이어갈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 경남 양산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윤현석 후보 같은 경우에 평산마을 유세 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막말을 한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지금 양산갑 지역이 평산마을이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곳이고 그 문제가 된 거는 지난 7일이었어요. 그제였거든요. 그때 윤영석 후보가 이동을 하면서 유세 차량 타고 이동을 하면서 이제 문재인 죽여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걸 뭐 유튜버가 촬영을 해가지고 올렸고 그 민주당에서 어제 확인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비판하는 논평을 냈고요. 결과적으로 윤 후보는 입장문을 냈는데 사과를 했어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좀 사과를 했는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양산 시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께도 본의 아니게 유감의 뜻을 표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다만 앞부분에는 좀 해명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냥 이동을 하던 중에 마이크를 끄고 했던 얘기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계속 반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후보 취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민주당에서 하고 있어요. 네. 총선 하루 앞두고 이제 이재명 대표 오늘 오전에 대장동 재판 출석했어요. 네, 지금 계속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에 출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좀 논란이 있었고 초기에는 안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안 했는데 결국 법원이 이제 구인장 발부할 수 있다 이렇게 압박을 하다 보니까 계속 나가고 있고요.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3일이거든요. 그중에 사흘, 그러니까 3일을 법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도 출석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출석하면서 다시 한번 검찰을 비판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의 손발을 묶는 게 정치검찰의 의도인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보면은 이제 그 법원에 대한 비판은 안 해요. 그러니까 계속 분리해서 가고 있거든요. 오늘도 취재진들이 그 이제 법조 기자들이 질문을 하게 됐는데 법원이 구인장 발부할 수 있다라고 한 거 아니냐, 이제 법원에 대한 입장은 어떻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은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번 총선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심판론으로 치르고 싶은 거잖아요. 그 윤석열 정부 심판 안에는 검사, 검찰도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검사 출신, 한동훈 위원장 검사 출신이니까 계속해서 검찰을 비판하는 것도 이번에 이제 재판 역시 검찰의 의도 때문에 이렇게 방해를 받고 있다 이런 점을 부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재판 마친 뒤에 이제 마지막 유세 장소가 용산이라고요.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네. 역시 대통령실이 있기 때문에 용산으로 가는 거고요. 공식 선거운동 시작할 때도 용산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출정식도 용산에서 했어요. 네, 출정식도 하고 마무리도 여기서 하겠다라는 거고 이렇게 선택을 한 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건데 그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계속 띄우겠다라는 거고요. 초기에 보면 민주당에서 정권 심판 벨트라는 것도 강조를 했었어요. 뭐 이제 양평도 가고 뭐 이제 천안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지목을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겠다라고 했던 건데 그 가장 핵심적인 게 용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최종 유세지로 결정을 했고요. 당초에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판 일정 때문에 어디로 해야 될지도 좀 고민을 했다라 그래요. 왜냐하면 재판 시간이 늦춰지고 이러면 용산을 못 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한 6시 정도에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 용산으로 가기로 그렇게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의 한병도 총선 전략본부장이 투표율이 65% 이상이면 민주당의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을 했어요. 네. 민주당에서는 전체 판세를 좀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투표율이 높을수록 민주당이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투표율이 이제 무한정 높아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65% 정도로 예측을 한 걸로 그렇게 좀 보이고요. 원래 목표는 70.3이라고 김민석 상원실장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목표치 얘기할 때는. 근데 그게 31.3% 사전 투표율 얘기하고 그다음에 71.3% 본 투표율, 최종 투표율 얘기를 했었는데 최종 투표율이죠. 요 숫자 1하고 3 뭐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이제 우연하게 맞춘 거다. 아니면 1, 3을 그 1번은 민주당, 3번은 더불어민주연합 표시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고 사실 65%는 좀 낮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31.3%를 먼저 얘기했는데 딱 맞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투표율이 나왔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혹시 이탈을 할까봐 맞아요. 방지하려고. 사전 투표율에 이렇게 목표한 데까지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예측치가 아니고 목표치였잖아요. 그렇죠. 원하는 숫자잖아요. 제일 나왔으면 좋겠는 숫자를 31.3%를 얘기를 했는데 그게 나와버린 상태니까 그럼 71.3%까지 얘기를 해놨는데 이것도 이뤄질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면 뭐 나는 안 가도 괜찮나? 충분히 우리 지지층들이 투표를 했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좀 투표율을 낮춰가지고 65% 정도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좀 더 나와달라. 왜냐하면 고고 익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높을수록 좋다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독려한 걸로 보이고요. 내부적으로 보면 지금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죠. 국민의힘도 이번에 사전투표를 굉장히 많이 독려를 했거든요. 맞아요. 네. 후보들도 다 나서서 하고 사진 같은 것들도 다 보냈다 그래요. 지역에. 그러니까 투표하는 모습 뭐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후보들 뿐이 아니라 뭐 한동훈 위원장도 나서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국민의힘은 이번에 사전 투표율 높은 거는 자신들의 덕도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거든요. 근데 다만 속내를 보면은 그래도 사전 투표율이 높은 거는 민주당이 좀 유리한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 민주당도 좀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한병도 본부장도 표현을 하긴 했는데 이 사전 투표율 나온 숫자들을 보면은 호남이 높아요. 호남이 높고 대구는 낮아요. 그리고 서울 쪽이 또 지난번보다 5%포인트 정도 높고 경기도 좀 높거든요. 지난번 총선 때보다 다 높아졌거든요. 이 얘기들은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에서 사전투표율이 높았다라고 결과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그러면 사전투표 때는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층들이 많이 모인 게 아니냐 이렇게들 해석을 하고 있고요. 특히 국민의힘의 반응들 좀 물어보면 대구 쪽 왜 이렇게 사전투표율 안 나온 거 같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역시나 하는 얘기는 그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 같은 것들이 보수층 일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속내로 보자면 아무래도 사전투표는 민주당이 좀 유리한 것 같다. 이렇게 보는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당내 분위기는 좀 어때요? 민주당에서 총선 바라보는 이 분위기는? 사실 그냥 속내를 이제 취재하면서 듣기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한병도 위원장이나 이재명 대표나 다들 과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반 얘기를 하는 거는 흐름이 좋다라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좋긴 좋은데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정권 심판의 기준을 봤을 때 과반 가장 최소인 거고요. 180석부터는 뭔가 달라지는 거죠. 패스트트랙을 야당이 마음대로 지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200석은 뭐 그냥 이제 완전한 권한을 주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그 최소한의 기준인 151석을 얘기하는 거는 우리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런 걸 계속 강조하는 거고. 근데 이건 사실은 좀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보이고요.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제가 이제 꾸준히 그 판세라던가 내부적으로 보는 흐름들을 보는데 일주일 전에 얘기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봤거든요. 네. 흐름이 굉장히 좋고 모 관계자의 표현으로는 이 추세가 쭉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지난번 총선 때까지 그런 정도의 의석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좀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최근에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 관계자한테 그랬더니 혹시 꺾였느냐.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김준혁 후보라던가 아니면 양문석 후보 논란이 막판까지 이어지고 있고 특히 김준혁 후보 발언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영향을 주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유지 국면이라고 하더라고요. 유지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유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는 거는 김준혁 후보나 양문석 후보의 영향력은 어떠냐 총선에 이거 물어봤더니 그들 후보, 그러니까 본인들 지역구에서는 확실히 영향이 있대요. 좀 빠지는 추세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다만 당에서 걱정했던 거는 다른 지역구에 영향이 있느냐 이걸 걱정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에서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물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접전지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이 보기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민주당의 판단은 버틸만 하다라는 거고 그 김준혁 후보의 문제 같은 것들 특별히 후보를 내치지 않아도 갈만 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난주하고 비슷했을 때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좀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김경률 비대위원이 어제 뭐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이게 이제 수도권 민심에 부정적인 영향 미쳐서 뭐 수도권 10석까지도 좌지우지할 거다 네.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던데 국민의힘이랑은 좀 다르네요. 맞아요. 근데 아무래도. 민주당 주류가 그렇게 보는 거고 또 선대위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시간 가진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영향이 분명히 있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만 엄청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이게 일반적인 민주당의 판단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김준혁 후보 문제를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또 막판에 뭐 신촌을 가서 유세를 하고 이런 것들도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최대한 좀 매달리는 그런 그림인데 이 입장차가 기본적으로 좀 있는 거는 민주당이 봤을 때는 이번 선거 정권심판 선거고 정권심판 선거에서 김준혁 후보나 양문석 후보의 발언 물론 굉장히 부정적이고 잘못됐다라고 다들 인정을 하고는 있지만 큰 흐름을 바꿀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정권심판론이라고 치면은 이런 문제가 이 흐름을 바꿀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정권심판론도 있지만 야당 심판도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어떤 법적인 문제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다른 후보의 문제도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좀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경기 화성으로는 지금 무박 2일 유세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본투표일까지 무박으로 선거운동 진행한다는 건데 이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먼저 이제 포문을 열었죠. 네, 이준석 대표가 막판에 최대한 좀 더 노력을 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했던 거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머지 후보, 뭐 국민의힘의 한정민 후보라던가 또 민주당의 공영훈 후보도 같이 무박 그 유세 활동을 하겠다라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이 과정에 뭐 정청래 그 민주당 최고위원이 무박으로 유세 활동하는 거는 위급하다라는 거, 좀 조급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이런 취지로 글을 쓰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또 민주당의 후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옹색해지는 그런 그림도 있었고요. 지금 요 지역은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저도 민주당 쪽 그 주요 관계자한테 들었는데 여기 좀 심상치가 않대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이준석 후보가 많이 올라왔대요. 원래는 초기에는 공영훈 민주당 후보가 굉장히 좀 압도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크게 걱정하지 않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공영훈 후보 관련된 뭐 부동산 그 일종의 이제 가족들한테 자녀들한테 넘겨주는 과정에서 생겼던 문제 같은 것들이 좀 불거지면서 많이 좀 따라왔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뭐 관계자가 얘기하는 게 좀 걱정되는 상황이다. 이제 많이 붙었다. 이런 얘기를 물론 여전히 민주당 우세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점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개혁신당이 실제로 뭐 비례대표 의석수를 얼마나 가져갈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는데 그래도 그 깜깜이 이전에 나왔던 뭐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것들을 보면은 한 석 정도는 뭐 최소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관측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지역구에서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승리를 하게 되면은 비록 굉장히 적긴 하지만 뭐 개혁신당이 한 석, 두 석 뭐 이런 정도로 작은 숫자를 가져가게 되고 비례대표에서 지역구에서 또 한 석을 가져가게 되면은 지역구와 그다음 비례대표를 동시에 가져가는 거의 이제 유일한 그 새로운 정당, 신생 정당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새로운 미래도 아직 가능성이 있어요. 새로운 미래는
김종민 후보가 있잖아요. 네. 김종민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꽤 높은 상태예요. 그 민주당에서 후보 취소를 했었잖아요. 세종갑에서. 그래서 가능성이 있고 새로운 미래가 비례대표를 한석을 확보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또 하나의 이제 관건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성을하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미래 요 같이 해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장해찬 후보는 어떻게 돼요? 이제 막판에 단일화가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지금 국민의힘이 물어봤을 때는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원하긴 하죠. 국민의힘에서 막판이라도 내일 본투표 되기 전까지라도 그 장해찬 후보가 선언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일화를 하고 싶긴 하지만 지금 네, 분위기가 현실적으로 안 되고 게다가 또 사전투표가 또 지나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장해찬 후보는 어떻게든 가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어서 지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막판까지 설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아예 없다, 뭐 끝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국민의힘 분위기는 굉장히 좀 안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장해찬 후보에 대한 불만 같은 것들이 좀 굉장히 커졌어요. 이제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은 상황인데 계속 좀 여론조사 추이가 안 좋은 상황인데 원래 부산 수영은 국민의힘에 굉장히 좋은 지역구거든요. 후보로 선출되면 웬만하면 그 국민의힘이 당선된다라고 보는 지역구인데 지금 현재 3자 구도로 치르게 되면은 내줄 가능성이 거의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민주당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니까 장해찬 후보에 대한 불만이 좀 커지는 거고 그리고 좀 내부적으로 이제 다른 비판도 나오는 거는 메시지가 좀 혼선되지 않았느냐. 왜냐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부산 수영을 안 갔어요. 부산 지역 그 유세 지원을 갔을 때 수영만 빼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건 결과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용산의 그 지지 내지는 지원을 받는다고 추정이 되는 장해찬 후보를 비판하기가 어려우니까 안 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한쪽으로 명확하게 지지를 못 해주니까 표가 한쪽으로 확 나오지 못해서 혹시 넘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일부 관계자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차라리 장해찬 후보가 되거나 아니면 정현욱 후보가 되거나 이러면은 두 사람 모두한테 장해찬 후보한테도 기회가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된다 이러면은 가뜩이나 분위기가 안 좋은 선거에서 일종의 뭐 더 안 좋은 일을 한 뭐 역적처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비판도 이도저도 좀 아니게 될 수 있다. 민주당에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당의 일종의 해당행위다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그런 비판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좀 볼게요. 네. 의대 증원 여부와 규모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좀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 같은 경우는 어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서 내부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오후에는 없다 이런 식으로 선을 그었어요. 이게 그 이제 복지부에서 브리핑을 했을 때도 조금 논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의 해석에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뭐였냐면은요. 질문이 나왔거든요. 1년 유예안도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기자가 물어보니까 복지부에서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부 검토는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로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기자들이 이건 수용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왜냐하면 내부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수용 가능성 연 거 아니냐. 왜냐하면 1년 유예안이라는 건 또 굉장히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렇죠. 네. 정원을 조정하느냐 마느냐가 1차였는데 그게 일단은 조정은 어느 정도 열린 걸로 이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1년 유예한다는 건 또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 중요하다라고 봐서 검토하겠다라는 표현에 대해 가지고 그런 기사를 썼던 거거든요. 유예 가능성 있다 이렇게 썼던 건데 근데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들도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부 검토라고 하면 좀 해석이 좀 다른 면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수사에 비유를 하자면 내사는 수사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기준이 뭐 네. 그런 얘기가 있죠. 수사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부 검토라는 거를 그런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되냐 이런 해석이 있어서 이렇게 안 쓴 기자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명확하게 선을 딱 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물론 톤이 좀 다르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정부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또 내부 혼선도 있으나 요거는 해석의 여지도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협에서도 뭐 총선 이후에 공동 기자회견 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상황이 좀 여의치 않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차기 의협 회장이 이면택 그 당선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 임기가 시작이 안 돼 있는데 굉장히 강경파예요. 그 의대 정원을 오히려 줄여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화에 나선다라는 거는 일정 부분 조율하거나 뭐 협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여지를 내비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면택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그 박단 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만났을 때
그다음에 명확하게 지칭을 하진 않았지만 내부의 적 때문에 더 힘들다라는 표현도 썼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대화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입장입니다. 게다가 여기 이런 상황에서 이면택 당선인이 자기가 비대위원장직을 내가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즉 의사결정에 좀 관여를 하고 싶다는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의협 쪽이 굉장히 강경해서 좀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사실은 대전협 같은 경우에도 박단 위원장이 만났을 때 내부 비판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이제 의사단체가 사실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 단일한 집단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개개인별로 그렇게 단일하게 뭉쳐가지고 어떤 이권을 위해서 싸워야 될 일이 많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체계 자체가 그렇게 단단하지 않아요. 그 정부 쪽에서 나오는 얘기도 의사단체들이랑 협의가 좀 어려운 게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나 단체가 없어서 그렇다. 왜냐하면 의협도 그렇게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개헌이 중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대화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온유한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네.